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윤이 변한다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참모진들에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며 재차 몸을 낮췄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의 깜짝 오찬을 주재해 민생을 강조하며 주 1회 고위 당정회의 정례화에도 합의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임기 고작 11개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지만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얻는다고 해도 11개월 남짓밖에 재임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문제 등을 감안해 적임자를 고르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표님 내려오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민주당의 일부 권리당원들이 어제 최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무를 정지해야 한다며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친명계 지도부가 체포한 가결파에 대한 징계 여부를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둬서 계파 갈등이 다시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운만 띄운 의사 증언입니다. 복지부가 잠시 뒤 3시에 발표하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에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의료 혁신의 필요 조건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반발 등을 감안해서 의사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고 향후 의협과의 협상 등을 통해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이스라엘 아니라는 데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8일 이스라엘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가자지구 병원 폭격은 가자지구 내 테러리스트의 로켓 오발 탓이라며 이스라엘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도 하마스 무장대원의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같은 주장을 폈지만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대량 학살이라고 맞섰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망설여지는 공깃밥 추가입니다. 식자재 물가 상승으로 수년간 1,000원에 묶여있던 공깃밥 가격이 2,000원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평균 자장면 한 그릇 값도 처음 7,000원을 넘어섰고 삼겹살 1인분도 2만 원에 근접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문화를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여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로 여권 안팎에서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 같은 여론을 긍정하는 걸까요? 요 며칠 여당 지도부와 잇따라 만나는가 하면 수석 비서관 회의를 통해서는 한껏 몸을 낮추면서 반성을 언급하고 또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이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벌써 세 번째 메시지가 나온 건데요.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과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모진들에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 챙겨야 한다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관련해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보궐선거 결과를 의식한 발언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정치에서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은 왕이라면서 늘 이 왕이다, 늘 챙기고 받드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 보도를 보니까요, 윤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이 야당을 탓할 게 아니다, 또 이런 입장도 냈다고 하죠. 네, 한국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미흡했다는 걸 인정하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로 개혁 입법에 차질이 있었다 이런 여권의 불만에 대해서도 민주당을 탓할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그제는요,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여당 지도부와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의 발언도 또 눈길을 끌었죠. 네, 윤 대통령은 그제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지도부 인사들과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서 이 분야는 내가 수십 년 관료 생활을 한 내가 더 전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국민통합을 하기 어렵다면서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자세로 내각과 당이 움직이는 것이 통합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끈 윤 대통령의 발언은요, 국민통합위의 정책 제언에 처음으로 반성을 언급한 부분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의 이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저한테도 많은 어떤 통찰을 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보궐선거 전만 해도요, 공식 석상 등에서 이른바 이념 이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전 정권 그리고 야권을 겨냥해서 강경 발언을 해왔던 그런 윤 대통령이었는데 그 화법과는 좀 달라졌다 이런 평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 공식 석상에서 반성이라는 단어를 몇 차례 사용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로 국무회의나 뭐 행정부처의 업무 보고 때 이 반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긴 했었는데요. 먼저 그 발언들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이제 교육의 개혁이라는 것도 변화하는 우리가 지금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무사 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 들으신 반성 발언들은 사실 이 행정부에 대한 그 당부 차원에서 나온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언급한 반성의 의미가 반성의 주체는 이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에 결국 직접적 반성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봐서 이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책임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도 비켜나갈 수 없다 이런 여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윤 대통령이 그제에 이어서요, 또 어제까지도 연 이틀 여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지옥 원내대표, 유이동 정책위 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이 새로 출범한 김기현 2기 체제의 당 사역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서 예정에 없던 깜짝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날 오찬의 화두는 민생이었는데 윤 대통령 이 자리에서도 민생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고 여기에 여당 지도부도 주요 민생 정책을 당이 앞장서서 이끌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여당 지도부가 비정기적으로 열렸던 고위당정 협의회를 주 1회로 정례화하자는 건의를 제안하자 대통령실이 이런 여당의 건의를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 지도부 측의 목소리도 함께 듣고 오시죠. 당과 대통령실은 지금 어려우신 국민들,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정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당정 민생 관련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된다는데 당과 대통령실이 공감을 했습니다.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새로 구성된 그 지금 여당의 지도부, 이른바 이제 김기현 2기 체제다 이렇게 지금 지적들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과연 김기현 2기 체제가 얼마까지 가겠느냐 이렇게 회의적인 시선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저렇게 그 지도부를 직접
대통령실로 초청을 해서 오찬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김기현 2기 체제에 대통령이 일단은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용산 그리고 여당 간의 스킨십을 넓히는 모양새다 이런 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오찬 이후에 2시간가량 용산 어린이 정원을 함께 산책하며 시민들과 환담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찬 배경에 대해 당정이 분골쇄신해서 민생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산 못지않게 여당도 쇄신해야 한다 이런 지적 당연히 나오고 있죠. 김기현 대표 보선 참패 수습책으로 이 혁신위원회 이걸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정작 이 위원장하고 위원들을 인선하는데 아주 애를 먹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김 대표는 이 혁신위원장과 위원들의 인선 작업을 주말까지는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혁신위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직을 제안받은 인사들이 대부분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다음에 변화를 모색하려고 한다. 이게 윤 대통령의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이제 행보를 요약하는 그런 말로 볼 수가 있겠는데 공식 행사에서도요 윤 대통령 아주 강하게 민생을 챙기는 그런 행보 보였습니다. 네, 어제 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윤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 이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흉악범죄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 마련을 당부하는 한편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문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3년 전 한강으로 뛰어든 투신자를 수색하다가 안타깝게 순직한 유재국 경위의 자녀를 안고 유가족들과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참석자들 가운데서요 또 눈에 띈 의외의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국회 행안위 소속의 오영환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오 의원은 이날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최근 열린 대통령 참석 행사에 야당 의원이 모습을 드러낸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오 의원은 행사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서 오는 11월 9일 소방의 날 행사에도 꼭 참석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일선 소방관 출신인 오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돼 국회에 입성했는데요. 지난 4월엔 다시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 아주 중요한 인사사항도 발표를 했습니다. 대법원과 함께 양대 사법기관 중에 하나인 이 헌법재판소의 신임 소장 후보자를 결정을 했는데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네, 이 인선 배경에 대해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이 후보자가 우리 사회의 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할 거라 믿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종석 후보자는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입니다. 이 서울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그리고 수원지법 법원장 등을 지낸 다음에요.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보수 성향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판사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낙태죄에 합헌 의견을 내기도 했고 또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이 입법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심판에서 주심을 맡아서 이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야당의 첫 평가는 그리 후하지는 않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법대 동기, 바로 이 점을 들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공사 구분이 안 되냐, 국가요직은 사사로운 친구 찾기 자리가 아니다 이러면서 공세에 나섰는데요. 야당 비판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아무리 친분이나 인연을 인사 기준으로 삼아왔다고 하지만 해도 너무합니다.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다니 공사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국가요직에 대통령의 개인 친분을 우선하는 인사가 윤 대통령 인사의 특징입니까?
국가요직은 사사로운 친구 찾기 자리가 아닙니다. 네, 이런 야당 비판에 어제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벌써부터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 친구라는 이유로 묻지마 반대 검증을 예고했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이어서 헌법재판소마저 공백 사태를 불러일으켜서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논란과 관련해서 이종석 후보자는 유념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석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얻어서 취임하게 된다면요, 이 진보 우위인 현재의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고속으로 취임 절차를 마치더라도 임기가 11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맞습니다. 이종석 후보자가 헌재 소장이 되더라도요,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가 그때 끝나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며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연임이 가능할 걸로 보이지만 헌재소장 연임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논쟁이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이런 식의 얘기를 참모들과의 회의, 그다음에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했다. 이런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여당의 보선 챔페 이후에 또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뭔가 윤 대통령이 쇄신하고 변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여론을 달래려는 정말 어떤 응급 처방인지 이것을 두고서 또 시선이 좀 갈라지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은 지 오늘이 이제 8일째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죠.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화법이 여러 차례 이제 지금 리포트를 해드린 대로 그렇게 나왔는데 저기에서 보면 확실하게 달라진 건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느냐 하는 거는 또 조금 별개의 문제거든요. 국민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그냥 평상시 강서구에서 보이던 여야의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차이로 이제 여당한테 참패를 안겼단 말이죠. 그러면 그 참패를 안긴 국민들의 요구가 과연 뭐냐? 그게 지금 그냥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 통합을 얘기하고 변화 쇄신을 얘기하는 정도면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판단을 달리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변화된 말과 함께 또 변화된 행동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시점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점은 이미 일주일 훨씬 넘었기 때문에 아마 다소 실기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국민들이 변화라고 하고 정말 그걸 행동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아마 국민들이 다시 지금 집권당에 관심을 돌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본다면 지금 시점상으로는 일주일 좀 넘었으니까 좀 아직 이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 이외에 뒤따르는 행동 이런 것까지를 함께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말에 이제 화법이 달라진 것은 어쨌든 선거 참패에 대해서 책임론에 대응하는 것 그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반성이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민생을 강조하는 것, 특히 이제 야당 탓을 할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은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께 본인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화법으로 보이는데요. 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이어져 나가는 행동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국민들께서도 감동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탓하지 말고 이제 뭔가 이제 통합이나 협치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 취지에 맞게 야당 대표를 한번 만나시는 건 어떨지 그런 행동을 보여주신다면 또 국민들께서 감동할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대통령의 화법을 이런 식으로 그 지도부에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께 직접 들려주신다면 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진정성이 있다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구속영장 기각으로 꺾일까 싶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일부 언론들을 통해서는 이 백현동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비록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기는 하지만요.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구속된 김인섭 씨를 인섭이 형님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김 씨 측을 배려토록 지시했다. 이런 내용 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서 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지난 12일이죠. 검찰이 이재명 대표
대표를 이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일부 언론들을 통해서 A4 용지 39쪽 분량의 이 대표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들이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먼저 검찰은 이 백현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이 정진상 전 실장의 부당 지시가 최소 10차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그 부분을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를 이 주거 용도로 개발할 수 없도록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김인섭 씨, 그러니까 이제 민간업자이자 브로커인 김인섭 씨의 청탁 이후에 상황이 바뀐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전 실장이 실무자를 불러서 이 김인섭 씨, 그러니까 인섭이 형이 백현동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면서 이 인허가 서류가 접수되면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잘 처리를 해줄 것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대표는 이 준 주거지로 부지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이 민간업자 요청을 승인을 했고 이 용도 변경 4단계 수직 상향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또한 공소장에 적시가 됐습니다. 당시 해당 사업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한 정황, 이것도 공소장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 검찰은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예, 공소장에 따르면 당초 성남시는 부지 용도 상향의 조건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내걸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인섭 씨가 정 전 실장에게 공사 참여 시에 사업 수익성이 너무 약화가 된다며 사실상 공사 배제를 청탁한 후에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공사가 참여하면 최소 2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를 하자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끼어 있으니까 신경 써주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조사가 됐고요. 이후에 정진상 전 실장이 이 실무자를 따로 불러서 공사는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이 대표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공사의 사업 배제 이유를 묻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정 전 실장이 김인섭 씨와 이야기가 됐다고 해서 공사 배제를 결정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면서 자신의 결정을 재차 하달했다고도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은 앞서서 자신을 포함해 성남도계공 관계자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들어보시죠. 백현동 같은 경우도 저한테 비밀로 다 붙이고 우리를 그냥 빼버렸잖아요. 도시공사를 아예 빼버렸어요. 우리가 빠진지도 모르고 빠져 있더라고요. 우리 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했어.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준비하다가 우리 직원들이 갔더니 우리는 빠져 있더래. 성남시에서. 그 도시공사 할 거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 김인섭이 도시공사 빼달라고 하면 빼주고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주고. 백현동 부지에 지은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50m에 달하는 옹벽이 설치된 것도 논란이었죠. 당시 민간업자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옹벽을 세웠는데 검찰은 이 계획이 산지관리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 정진상 전 실장이 실무자에게 전화해서 옹벽 건축 계획안을 문제 삼지 말고 빨리 사업을 진행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관련 계획안을 최종 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특혜의 결과로 백현동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한 민간업자가 총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가 참여에 배제되면서 확정이익 200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른바 범행 동기 이 부분도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역시 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긴 한데요. 일단 공소장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이유에 대해서 이 인허가 알선을 통해서 브로커 김인섭 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얻게 도와주고 또 본인이 이제 향후 정치 활동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 때문이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공소장에서 6쪽에 걸쳐서 이 대표와 이 백현동 브로커인 김인섭 씨의 오랜 특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이 이 혐의와 관련해서 법원에 영장을 신청을 했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법원이 기각을 했는데 그때 법원 재판부가 내린 그 판사가 낸 의견이 이거였습니다. 의심은 든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는 아직은 불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찰의 공소장에 대한 또 어떠한 그 결론, 그다음에 공소장에 대한 판단도 저희가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김인섭 씨는 아시다시피 과거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선거 캠프에서 직접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대표는 물론이고 정진상 전 실장은 오랜 친분이 있다. 이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김인섭 씨는 물론이고 이 대표 역시 앞서 이 김인섭 씨와의 친분을 전면 부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 백현동 특혜 의혹 역시 이게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 민간업자의 어떤 브로커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바가 있었는데 앞서 나온 이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성남시에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명을 하면서 이 대표와 이 브로커 김인섭 씨는 공생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 장관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규모 비리 혐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이 의원과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에는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 관계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옹벽 설치를 불법적으로 허가해 줬습니다. 국민들께서 뉴스로 보시고 놀란 바로 그 옹벽이 맞습니다. 김인섭의 말도 안 되는 청탁을 들어준 겁니다. 영장 기각 이후에 새롭게 떠오른 이 대표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죠. 바로 법인카드 사적 유혹, 바로 이건데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이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씨가 얼굴 그리고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결국 이 의혹 재점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네, 이 조명현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최초 폭로한 인물입니다. 당시 김혜경 씨 측근이자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와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죠. 조 씨는 이후에 권익위에 이 대표를 부패 행위자로 신고하면서 권익위가 대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해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도 불을 지핀 바가 있습니다. 조 씨는 당초 오늘 열리는 국회 정무위에 권익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었는데요. 여야 공방 끝에 참고인 채택이 철회되자 어제 공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앞서 공개된 녹취록 그리고 어제 조명현 씨 기자회견까지 이어서 보시죠. 수행하는 미만으로 변호사가 카드 갖고 있어, 법카 용약권 그걸로 너 긁어서 금액만 나오게 해서 갖고 있는 카드를 한 명만 할 거야. 사람이 거. 그래서 나머지는 네가 정리해. 왜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러면 고기가 7시에 올지 8시에 올지 몰라.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편법으로 해줬나 봐요. 그 무슨 소리야? 공장에서 돈을 계산 안 하고 음식점에서 계산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절대 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보는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님께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조명현 씨는 또 경기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김혜경 씨의 초밥 심부름 등을 했던 상황을 최근 몇 달간 글로 썼고 이를 조만간 책으로 낼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목은 아직 미정이지만 부제는 이재명의 신박한 법카놀이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명현 씨가 실명 그리고 얼굴을 드러내는 거 결코 쉽지만은 않은 그런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두려운 심정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있었던 조 씨 기자회견의 뒷이야기도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조명현 씨는 숨어 살다가 국정감사에 나가겠다고 어렵게 낸 용기를 거두고 싶지 않았다면서 공개 기자회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잘못을 해도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불구속된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지만 나는 바위에 먼지를 던지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게 용기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 국회 건물 밖에 있는데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나를 무서운 눈빛으로 한참 쳐다봤다며 여전히 두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조명희 씨는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저희 TV조선을 직접 찾아서 또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조명현 씨 어제 저희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김혜경 씨와 나눈 사적 대화의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요. 김 씨가 자신에게 비서일이 생각보다 지저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는 이 김혜경 씨는 물론 이재명 대표까지 자신이 이 대표 부부의 사적 심부름을 하거나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앞서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직접 자신의 입을 통해서 공개한 건 처음이죠. 맞습니다. 조 씨는 또 사실상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상관이자 김혜경 씨 수행을 담당했던 이 배모 씨가 김 씨를 겨냥해 진상이라고 표현했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던 내용이지만 조 씨의 육성으로 나온 건 처음입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공관에서 김혜경 씨를 태우고 순회동 자택으로 데리고 갈 때 한 번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얘기는 비서일이 생각보다 지저분하다, 잘 견뎌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가 이거를 몰랐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모 씨가 저한테 업무적으로 질타를 하면서 저한테 했던 말인데 그 김혜경 씨를 진상으로 표현을 했어요. 진상이요? 예. 예. 나도 진상한테 이런 얘기 뭐 저런 얘기 안 듣는 줄 알아? 이거는 나도 그렇게 했는데 너도 당연히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예를 들어도 1년 365일 본인이 먹었던 거거든요. 근데 매일 아침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네, 매일 먹었습니다. 그 샌드위치를 본인이 먹는데 뭐 안에 야채 양이나 이런 것까지 본인이 다 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먹으면서도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본인 통장에서 이 금액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단 한 번도 확인했다는 게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샌드위치 얘기는 뭐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조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 조 씨는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당초 예정대로였다면요. 오늘 권익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갔어야 합니다. 결국 채택이 철회가 됐고 이를 두고서 여야의 공방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조명현 씨 기자회견에 함께 나온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조 씨가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었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무산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조 씨의 국감 출석을 방해하냐며 이것이야말로 방탄국회가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의힘이 먼저 이번 정무위 국감에 정쟁화될 수 있는 증인이나 참고인은 부르지 말자고 주장했다고 밝혔고요. 민주당에서 조명현 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참고인으로 일종의 끼워넣기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갑질과 공금 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습니다. 이게 방탄국회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방탄국회입니까? 대체 무엇이 두려워 사전에 합의된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방해하고 온갖 억지를 써가며 끝내 참석을 무산시킨 것입니까? 일종의 끼워넣기가 된 거죠. 우리 당 의원들께서 정쟁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참고인이기 때문에 자진 철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증인을 신청하신 분이 자진 철회를 했고 여야 간 간사 간에 합의가 돼서 증인 출석이 취소가 된 건데 이것이 마치 야당 의원들이 증인 출석을 가로막는 데 있어서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것,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국회 행안위의 국정감사에 나온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발언, 이게 또 여러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네, 지난 17일 이 경기도 국감에 출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이 경기도 감사실에서 배모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조사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보니 최대 100건까지 이 사적 사용이 의심돼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도 알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이 김 지사의 발언을 두고 일부 언론들을 통해서 이 사실상 김 지사가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주체로 뭐 그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지목을 했고 수사 의뢰도 했다. 그리고 또 최대 100건의 법카 사적 유용이 감사를 통해 확인이 됐음에도 공개가 되지 않았고 뭐 뭉갰다 이런 취지의 해석들이 나온 겁니다. 이에 이 경기도는요 어제 해명 자료를 내고 왜곡된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러면서 이 김 지사의 발언은 배모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것이고 또 김 지사가 수사를 의뢰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 취임 전에 이 모든 게 다 진행이 됐고 수사도 그 전에 의뢰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경기도 감사를 뭉갰다는 해석도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지난 17일 나온 김동연 지사의 목소리부터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그 법카 사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법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오기 전에 감사를 다 했습니다.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그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지사께서 경찰청에 김 지사 발언 두고서는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특히 이 친명계 쪽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대표가 검찰에 맞서서 전쟁 중인데 김 지사는 전혀 감싸주려는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 대표로서는 좀 섭섭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들이 좀 물밑에서 있는 것 같고요.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김 지사를 향해서 누구 덕에 지사가 됐는데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친다. 이 대표에 대한 배신은 정치 생명의 죽음이다. 이런 험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에 이어져 온 이 김 지사와 이 대표의 껄끄러운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김 지사가 인수위 때부터 이 대표 측의 추천 인사들을 쓰지 않고 정책 면에서도 이재명 지우기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차기 대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김 지사가 이 대표를 경쟁자로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불거졌던 윤석열 당시 검사의 수사무마 의혹, 이것에 대한 허위 보도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JTBC 방송사가요, 자체적으로 진행한 이른바 진상조사 중간 결과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취재 기자가 인터뷰를 짜깁기하고 또 왜곡을 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파와 JTBC, MBC 등에서 보도하면서 불거진 논란이죠. 논란이 된 보도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원본 녹취록과 달리 일부 대화가 편집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이 검사이던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에게 커피까지 타주면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보도가 됐습니다. 먼저 원본 녹취록과 편집 논란이 있었던 녹취록 이어서 들어보시죠.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가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조우영은 가가지고 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이후 이 허위 보도 논란이 불거지니까 JTBC는 보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그 공개한 중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은 당시 이 사회탐사팀 소속이던 봉지욱 기자가 이 보도 넉 달 전에 조우영 씨를 세 차례 인터뷰를 했고 또 윤석열 당시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봉 기자가 이 내용을 보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를 했다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이 JTBC 측은 이미 퇴사를 한 이 봉 기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이 왜곡의 의도성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다만 이제 기사 데스킹과 이 게이트키핑 과정도 좀 조사를 해서 추가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덧붙이긴 했습니다. 봉 기자는요,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즉각 반박을 했다고 하죠. 네, 봉지욱 기자는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조우영 씨 인터뷰를 비롯한 모든 취재 자료는 회사에 보고를 했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확인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JTBC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반쪽 자료만 가지고 끼워 맞추기를 한다라고 반발했고 봉 기자는 지난달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의도를 가지고 허위 보도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반박했었는데 이것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록을 보니까 천화동인 6호는 조우영 것이 맞습니다.
곳곳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한 것은 이분이 뭐 검찰에 가서 한 얘기는 알겠는데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과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진술서도 확보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보도에 왜 반영을 안 했느냐. JTBC 주장. 조우영의 말 자체를 제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측근들, 최측근들을 같이 취재를 했고 이분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면 진술조서에서 탄핵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반론을 충분히 모시고 이런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겁니까? 수사무마에 대한 의혹이? 그리고 봉 기자는 지난 5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 프레임에 JTBC가 적극 협조하고 있다. 검찰과 JTBC가 기획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도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JTBC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봉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이런 사실 저희도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어제 오늘 언론들에 의해서 이 검찰의 그 기소장,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까 저희 기자들이 이제 여러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저희 같은 비법률가가 봐서는요, 그 공소장 내용만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 직접적으로 상당히 관여를 했나 보다 이런 의심을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영장 판사는요 기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의심은 드는데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그런 증거는 아직은 불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영장을 기각을 한 겁니다. 도대체 재판사는 어떤 부분을 보고서 이렇게 직접적인 그런 개입 부분이 불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일단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공소장이 제출이 된 것이니까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말 그대로 백현동 혐의는 배임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이제 유죄 판결을 낳을 것이냐, 무죄가 나올 것이냐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배임의 고의를 입증하려고 한다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라는 부분들을 입증해내야 될 텐데요. 그리고 이 백현동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또 증거로 입증을 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단 확보된 증거들은 좀 정황 증거들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됐을 때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개입돼 있다라는 뭐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제 백현동 사건을 공소 제기를 해서 정식 형사 재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재판 과정에서 본인들이 확보한 증거를 다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 증거들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어떤 증거가 검찰이 제출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배임의 고의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백현동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처음부터 끝에까지 만약에 결재를 하나라도 제대로 안 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논리였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뭐 논리를 떠나서 각종 인허가는 성남시장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허가권은 뭐 박근혜 국토부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 이재명 성남시장이 다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김인섭 씨 쪽이 요청하니까 그때부터 급진전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다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성남시의 당시 인허가를 담당했던 실무 공무원들이 있어요. 과장, 뭐 주무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검찰에서 그 사람들 다 불러서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유창훈 영장담당 판사가 얘기했던 부분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건데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심을 두지만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 공소장을 봐도 그렇고 그동안의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봐도 그렇고 주로 그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은 사람도 정진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한테 연락을 해서 자 업자가 요구하는 거 봐줘라라고 얘기한 것도 정진상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최종 결재권자잖아요. 정진상이 그렇게 만들어 온 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겁니다. 승인한 겁니다. 그 직접적으로 관여한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의 그 판단을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성남시 실무 공무원들한테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아마 혐의는 입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저희도 전해드렸듯이 김인섭 씨 재판 등에서 지금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실제가 됐을 때 과연 거기에서는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 내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또다시 검사 탄핵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승리를 했지만 여유를 갖기보다는 오히려 대여 여권
활동을 강화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가 어제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른바 비리검사에 대한 추가 탄핵안을 논의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검찰을 상대로 이 자신감을 좀 얻은 데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크게 이기면서 검사 탄핵 그리고 고발 등으로 역공에 고삐를 잡으려는 모습인데요.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대한 명목을 비리 검사를 가려내고 검사도 위법 행위 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그리고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 제동을 걸기 위한 정치적 공세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이미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 탄핵 이걸 밀어붙인 또 전례가 있습니다. 네, 지난달이었죠. 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동환 검사 탄핵인데요. 어제 이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회의에서도 이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 후속 조치와 또 추가 검사 탄핵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안 검사는 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를 했던 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에 대해서 이 보복 기소를 한 의혹으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고, 이 검사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헌정 사상 최초의 사례가 됐는데요. 이 민주당은 어제 회의를 통해서 피의 사실 유포, 이 수사기밀 유출 등을 검사의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하고 탄핵을 비롯해서 고발, 국정조사 그리고 감사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이 민주당 회의 발언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사 탄핵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정치 검사들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들을 검사에게도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부터 스스로 범죄자 집단이 될 우려가 훨씬 커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검찰이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장관에 들이댄 잣대의 10분의 1만 적용해도 무사한 검사가 없을 지경입니다. 민주당 결국 이제 적극적으로 추가 탄핵 대상 물색하려는 그런 분위기로 보이는데요. 지금 거론하고 있는 어떤 검사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추가 탄핵 대상으로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와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그리고 라임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 3명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어제 회의를 통해 추가 탄핵 검사를 결정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회의에서는 의혹이 어느 정도 확인된 검사들에 대한 내부 검토 방안 정도를 합의했고, 일부 언급됐던 검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내부 검토 사안이다 보니 아직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이 결국 이제 검사들에 대해서 추가로 탄핵을 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지켜봐야 할 텐데, 어쨌든 어제는요, 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대검찰청에 또 고발했습니다. 네, 앞서서 민주당 소속의 이 국회 법사위원들이 공수처에 고발을 검토했지만요, 대검에 고발할 경우에는 무조건 직무정지와 감찰을 하게 돼 있어서 공수처가 아닌 대검 고발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오늘 윤영덕 대변인은 대검에 보다 더 엄중한 문제 처리를 요구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을 덧붙였고요.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고발장에서 2차장 검사의 이 위장전입,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지난 17일 김의겸 의원이 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들이고요. 2차장 검사는 김 의원의 이 의혹 제기 이후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관련해 지난 17일 김 의원의 의혹 제기와 그에 대한 국민의힘의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시죠. 수원지검장님 2차장 이정섭 차장입니다.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 같습니다. 우선 위장전입입니다. 아버지와 딸이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명문 초등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아까 제가 그 골프장 사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의 이 집사 역할,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 이정섭 차장에 대한 이런 내부 정보에 근거한 이 문제 제기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칼끝을 무디게 하려는, 이것을 관할하고 있는 이정섭 차장 검사를 겨냥함으로써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대북송금, 쌍방울 후원금 쪼개기 사건 같은 것을 막으려는 이러한 시도가, 이러한 나쁜 음모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도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지금 들려드린 그 이정섭 차장에 대한 의혹 제기 국감장에서 한 내용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위장 전입 이 부분은 이제 뭐 이 차장 검사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부인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로 확인된 점은 아직은 하나도 없다는 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장 전입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물론 위장 전입이 불법 사항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생각을 해본다면 위장 전입과 관련돼서는 지금 그거 몇 차례 하고서 뭐 장관된 분들, 법관된 분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결국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는 결국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 또 민주당 내부에서까지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향한 뭐 탄핵, 소추, 고발 이런 이제 강경 노선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칫 역풍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입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이 대표의 수사에 대한 보복성으로 보일 여지가 많다. 이 당이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쓴소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도 이 민주당 TF 소속 의원들은요, 계속해서 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 민형배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남용이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프레임이에요.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남용이라니요. 탄핵을 남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탄핵 안을 준비하셨는데 TF까지 커진 거잖아요. 이게 대표님 의지가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어요. 당대표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이 사안은 당이 전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에요. 지난번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때 이제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을 둘러싼 계파 갈등도 다시 점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부재로 지금 사실상 대표 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인데, 가결파 의원들에 대해서 이 징계할 가능성, 이걸 지금 다시 언급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지도부는 가결파를 구별할 수 없고 구별한들 조치와 처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는 또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비명계 의원들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징계 얘기가 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고, 이상민 의원도 지금 징계를 논의할 때냐고 반박했는데요. 관련 목소리들 듣고 오시죠.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보류 상태이고, 특히 당원 징계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을 숙고 중에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 절차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신상필벌,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당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선당후사입니다. 징계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가결, 부결 자체가 당론으로 결정된 바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의원들이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제 정청래 최고위원의 저 같은 발언이 이제 주목이 되는 건 그간의 통합 그리고 화합을 얘기해왔던 그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는 결이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정 최고위원 개인의 입장인 건지 아니면 이 대표의 의중이 담긴 건지 지금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대표의 결정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텐데요. 앞서 이 대표는 녹색병원 퇴원 당시에는 물론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유세
과정, 또 자신 SNS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통합을 강조해온 만큼 아직까지는 포용에 더 무게가 실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신경전에 다시 불이 붙은 만큼 당무 복귀 후 이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가결파 징계 논의와 시기를 홀드하자고 했다면서 확실한 건 이 대표가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한 적도 없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의사를 전달해 온 적도 없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징계와 관련된 논의의 시기를 지금 홀드하자. 그래서 대표가 복귀하고 나서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고요. 제일 확실한 건 뭐냐면 징계하지 않기로 이재명 대표가 결정해서 얘기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본인의 입으로 통합을 선언하기 위해서 홀드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절차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박찬대 최고위원 말 들으니까 더 헷갈리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결파 징계를 두고 좀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고 애매한 발언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이 친명계가 가결포 청산에 군불대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에 몸을 한껏 낮췄던 만큼 이 당내 통합에 방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깨고 보선 전과 같은 이른바 이 수박청산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인데요.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한 진중권 교수 역시 이 대표와 친명계가 이 비명계 정리 문제를 두고 물밑에서 짜고 움직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에게 정말로 이 화합 의지가 있다면은 강경 발언을 하는 이 정청래 최고위원부터 좀 제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굿캅, 배드캅 그거 할 거야.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알아가지고 화합의 메시지를 내고 그다음 밑으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거란 말이죠. 만약에 정말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정청래 의원 같이 그런 발언하는 사람한테 경고를 주고 제지를 해야 되고 강성 지지층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한다는 거죠. 정청래 최고위원의 어제 발언, 그다음에 박찬대 최고위원의 발언, 이른바 이제 친명계들의 발언이잖아요.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 징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걸 이제 만약에 앞으로 길게 보면 징계를 안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 박찬대 최고위원의 홀드 얘기도 또 뭐 일명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럼 저는 어떻게 보냐면 사실은 지금 곧바로 비명계를 징계하면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까지 5개월 이상 남았습니다. 비명계가 또 다른 선택을 할 시간을 주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분당이라든지 이제 신당을 한다든지 뭐 탈당을 한다든지 아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단 지금과 같은 약간은 포용적 분위기를 가져가다가 결정적 국면에 징계라는 카드나 또는 아니면 뭐 공천 탈락이라는 카드를 꺼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전략적 포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서 냈던 메시지처럼 이제 통합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낼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다만 지도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좀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는데요. 물론 가결파를 색출한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한 해당 행위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당원들의 징계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심 가능성 분명히 열려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른바 이제 비명계 의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당에 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통합의 메시지를 낸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또 호응을 보여주셔야 그거에 맞춰서도 당이 통합해 나가는 발걸음을 또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테러 집단 오발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가자지구 병원 폭발과 관련해서 과연 누가 이 짓을 저질렀느냐, 이걸 두고서 미국과 이스라엘 측이 확실한 입장을 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서 이 가자지구 병원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수백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을 했죠. 이걸 두고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병원 폭발 참사를
테러 집단의 오발 탓이라면서 이스라엘은 책임이 없다고 말해서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무장 단체인 이슬람 지하드의 로켓 오발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온 이 이스라엘 측과 같은 의견을 낸 건데요.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이스라엘 측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Based on the information we've seen to date, it appears the result of an errant rocket fired by a terrorist group in Gaza. Intelligence from few sources that we have in our hands indicates that the Islamic Jihad is responsible for the failed rocket launch which hit the hospital in Gaza. I repeat, this is the responsibility of Islamic Jihad that killed innocents in the hospital in Gaza. 이번 사안이 워낙 민감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뭔가 나름대로 확실한 근거, 정보가 없이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이스라엘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이유 과연 뭘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테러 집단의 로켓 오발로 판단한 근거로 미국 국방부 자료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미국 정보당국은 폭발 양상과 적외선 위성 데이터 등을 토대로 로켓 오발이 참사 원인이다 이렇게 지목했다는데요. 일단 폭발이 일어난 병원에는 공중에서 폭탄이 떨어질 때 생기는 구덩이가 없고 대신에 지상에서 폭발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광범위한 화재와 파편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주장대로 이것은 이스라엘 측에서 로켓이 날아간 게 아니라 가자지구 지상에서 테러 집단이 로켓을 잘못 발사한 결과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로켓이나 미사일이 가자 지구 내 팔레스타인 전투원이 있는 곳에서 발사됐다는 상당히 확신할 만한 위성 및 적외선 데이터가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또 정보기관이 공개한 일반 영상 분석에서도 로켓이 이스라엘군 쪽에서 발사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도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여러 정보를 토대로 볼 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병원 폭발에 책임이 없다고 강조하며 이스라엘 측 주장에 힘을 싣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도 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지하드가 로켓을 잘못 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관련 근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스라엘 측은요, 이 병원 건물이 심한 손상 없이 주차장만 불에 타고 있는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의도적인 공습 때문이었으면은 심한 건물 손상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이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측은요, 이 병원 폭발 당시 확보를 한 음성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하마스 첩보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또 다른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지하드의 소행 같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هم بيقولوا تعاون الجهاد الاسلامي انه من عندنا هذا شكله من عندنا بيحكوا انه الشظايا تبعت الصاروخ انه شظايا محليه مش زي شظايا 이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이슬라믹 지하드 대원들이 이 로켓 발사 실패에 대해서 대화하는 그 감청 정보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슬라믹 지하드가 병원 인근 묘지에서 10여 발의 로켓을 발사를 했고 이와 동시에 이 가자시트 병원에서도 폭발이 있었다라는 보고가 이제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마스가 이를 알고도 이스라엘의 책임을 떠넘기고 또 사상자 수도 부풀리고 있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마스 쪽의 또 반응도 궁금합니다. 예, 하마스는 계속해서 병원 참사 책임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미국이 이스라엘에 맹목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비난을 하면서 이스라엘군이 유도 미사일로 병원을 공습했으며 근거를 국제기구에 제출하겠다고도 얘기했는데 관련해서 하마스 측 주장도 들어보시죠. أدعو شعوب الأمة العربية والإسلامية جمعاء إلى الخروج الآن تنديدا بهذه المجزرة والدول الغربية الداعمة للكيان الصهيوني المسؤولية الكاملة عن المجازر 이번 병원 폭발 참사로요, 이 민간인이 정말 대규모로 희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건 만행이다 이렇게 규탄하는 목소리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게 누구의 소행인지에 따라서 이스라엘, 하마스 모두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거 이게 또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 때문인지 그간 가자 지구를 봉쇄해온 이스라엘이 구호품 반입을 허용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서 이집트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공급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민간인들을 위해 물과 의약품 그리고 비상식량만 반입할 수가 있고 만약에 하마스 손에 구호품이 들어갈 경우엔
지원을 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질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이스라엘 영토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단서가 달리기는 했지만요. 어쨌든 가자 지구에 이 생명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현재에 날아가서 네타냐후 총리하고 회담한 바로 그 영향이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요. 대다수 팔레스타인 주민은 하마스와 무관하다, 그러니까 분리를 한 겁니다. 가자 주민들이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 지지를 밝히면서도 과잉 보복은 안 된다. 이 과잉 보복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이 아랍 세력 사이에서 좀 균형점을 찾으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혼란이 좀 계속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을 하니까 이 미 의회 사무동 주변에서 유대인 좌파 단체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벌여서 300명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공군 수송기가 텔아비브에서 우리 국민들을 철수를 시키면서 일본인 그다음에 싱가포르 사람들을 함께 철수시킨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이 또 우리 국민을 함께 철수시키는 거 이걸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료라고 합니다. 네, 앞서 일본 정부는 전세기를 이용해 자국민을 대피시키면서 1인당 3만 엔을 부담하도록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반면 우리 정부는 100명이 넘는 우리 국민과 일본인 50여 명까지 무료로 서울까지 이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내에서는 일본 정부를 향한 이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자위대 수송기를 투입해 자국민들을 대피시키면서 이번에는 탑승자에게 대피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나온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또 일본 정부는 여기에 한국인들도 최대 20명 규모로 동승시켜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번엔 일본인을 무료로 의송시켜준 데에 대한 보답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도 응원해요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음료를 사러 온 이 육군 병장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써줘서 감동을 줬던 그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보훈부까지 나서서 좀 수소문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었거든요. 바로 그 아르바이트생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 아르바이트생과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드디어 만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박 장관은 아르바이트생을 수소문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학생을 보훈부로 초대해서 따뜻한 밥이라도 함께하면서 좀 큰 표창이라도 주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바람이 이뤄진 겁니다. 실제로 박 장관은 아르바이트생을 만나서 이 태블릿 PC를 선물을 하려고 했다는 내용도 전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감동의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반전은 아르바이트생이 선물을 거절한 겁니다. 이유는요, 이런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겐 큰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평소에 생각한 것이기에 이런 큰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국가유공자에게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도 합니다. 이에 박 장관은 저는 약속한 선물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신에 박 장관은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더 큰 의미가 있을 만한 선물은 줬다고 합니다. 더 큰 의미가 있을 만한 선물, 이건 또 뭔가요? 네, 바로 이 아르바이트생이 준비 중인 게임 회사 인턴 합격을 위해 직접 추천서를 써준 겁니다. 박 장관은 제 추천서가 인턴 합격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그를 열렬히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보훈부에서는요, 이 아르바이트생의 선한 행동의 의미를 전파하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써줬던 손글씨를 이 스티커로 만들어서 군부대 위문 푸드트럭 음식과 음료 등에 붙인 뒤에 아르바이트생의 이름으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이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 군인들한테 응원의 손글씨를 쓰게 됐는지 그 뒷얘기도 또 전해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좀 선행에 특별한 배경이 있나인지 좀 궁금해서 저도 국가보훈부 쪽에 좀 연락을 취해봤는데, 이 아르바이트생이 공대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대 특성상 이제 주변에 좀 남자 동기나 이렇게 선후배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젊은 시절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국가를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이 남자 또래들의 고민이나 애로사항 등을 좀 누구보다 많이 공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요, 빈대가 돌아왔다입니다. 정말 전혀 반갑지 않은 복귀 소식인데, 최근에 이 국내에서 잇따라 지금 빈대가 발견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빈대 잡다가 초가상간 태운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빈대는 좀 우리에게 친숙한 해충이기도 한데, 아마 그 과거에 좀 많이 물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빈대는 참고로 낮에는 이렇게 가구 이음새, 매트리스 안에 어두운 틈에 숨어 있다가 밤만 되면은 사람들을 물어서 정말 심한 가려움을 일으키는 해충인데, 그런
그런데 이 국내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다고 생각을 했던 빈대가 최근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3일에는 이 청결해야 할 장소인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빈대 성충과 유충이 발견이 되면서 충격을 줬고, 이번에는 대구에 있는 한 대학 기숙사에까지 출몰을 해서 대학에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난달 중순쯤에는 해당 대학 신축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 A씨가 빈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처음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A씨는 원인 모를 간지러움과 두드러기에 고열까지 나서 대학병원을 찾았었고, 원인을 살피던 중에 침대 매트리스에서 빈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침대 매트리스 커버 위에 빈대로 추정되는 벌레 여러 마리가 찍혀 있었는데요. 대학 측은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학 전체 방역 작업에 나선 상태입니다. 외국에서는요, 특히 이제 프랑스가 내년에 올림픽을 열어야 하는데 빈대를 때문에 비상이다. 지금 이런 기사들이 얼마 전에 쏟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때 아닌 빈대가 극성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호텔과 아파트, 병원은 물론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서도 발견되면서 정부가 탐지견까지 풀며 빈대를 근절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해외에서 빈대가 극성을 부리면서 여행객 등을 통해서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 빈대의 엄청난 번식력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빈대 한 마리가 90개 정도의 알을 낳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매트리스 등 깊숙한 곳에 들어가 무려 400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생명력으로는 바퀴벌레보다도 더 질긴 벌레라고 합니다. 번식력이 그렇게 좋다면 이미 혹시 가정에도 유입된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빈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15년 경력의 호텔리어의 그 조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빈대는 야행성이라서 불을 끈 뒤에 이 휴대폰 손정 등 기능을 사용하면 발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 시트에 뭐 혈흔이 있거나 아니면 좀 시트에 그 빈대 배설물로 보이는 검은 물질이 있으면은 빈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집안에 매일 청소하기 힘든 것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밖에도 저희가 이제 그 방역 전문가에게 빈대 확인 방법 그리고 박멸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빈대 확인하는 방법은 침대 이제 매트리스나 프레임 쪽 보면은 빈대 배설물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까맣게 볼펜 똥같이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가려움증이나 이제 부풀어 이제 목이 물린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빈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친구를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여러 경험을 봤을 때는 400일 동안 먹이 활동을 안 해도 얘네들은 살거든요. 다만 전문가는 이 침구류를 제거하는 것으로 80-90% 정도는 퇴치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좀 방역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